시장에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은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매일매일 저점을 갱신하고 있어서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가 합니다. 왜 안 힘들까요? 그런데 힘들어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히 내 선택과 판단으로 생긴 결과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회복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이러니까 남 탓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과 판단에서 행동에 옮긴 건 내 자신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투자하게 하고 강제로 손가락 누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거 없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독 제 영상에도 카톡방에도 조롱하고 이상하게 분탕 치시는 댓글이나 대화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저보고 무지성 상승을 외치는 희망 고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무조건 믿고 다 제 말대로 하고 제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럽니까? 제 영상 보고 본인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판단의 근거로 참고하는 거지 무슨 제가 희망 고문을 합니까? 진짜 제가 요새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상승하길 바라지 시즌이 끝나길 바라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딱 해놓고 잘 정리해서 현금화 잘한 분들이 많습니까? 못하고 물려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시즌 끝났다는 둥 알트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둥 그런 말들로 심란한데 또 저처럼 누군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좋은 말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영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중간에 손절해서 현금 비중 늘리고 대응 잘 될 것 같았으면 물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자 영상 보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가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근거도 제시할 겁니다. 이 내용이 설득력 있고 맞다 싶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최종 선택은 각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더 내일일지언정 그 이상 올라가는 것 뭐 두 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시즌 종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면 너무 좋겠지만 2번만 되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지금이 진짜 시즌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시즌 종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감기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이더가 같이 올라 불꽃같이 알트가 올라주는 장세를 알트 시즌 혹은 불장 시즌이라고 불렀죠. 이 알트 시즌은 매 반감기마다 있어 왔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알트들이 내리기만 해서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알트들이 너무 내리니까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시즌 종료는 상승장이 끝난 이후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하락 및 횡보장, 냉각기를 의미해요. 그럼 지금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보고 그렇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게 아닌지를 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시즌 종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진정한 의미의 시즌 종료는 시장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때가 진정한 의미의 시즌 종료, 하락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불장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비트코인 반감기도 영향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던 유동성. 이 엄청난 유동성, 돈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유리없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왔었던 겁니다. 그럼 결론 나왔죠. 다른 그 어떤 데이터들보다 우선시 되는 건 돈이 풀릴 수 있냐 아니냐 아닙니까? 즉 올해 수도꼭지를 잠글 거냐 아니면 열릴 거냐 물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런 걸 보면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금리인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2025년도 금리를 여러 차례 할 거라 했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금리 인하를 4차례 정도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2025년이 되면서 금리 인하 없다 혹은 금리 인하 한 번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겠네 하면서 계속 힘을 못 썼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쉽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돈을 푸는 방법은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즉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일명 OMO, 공개 시장 조작.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 입장에서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하면 은행에서 채권을 사 돈을 공급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쓰게 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할인 창구입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돈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여기서 돈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고, 이자를 낮추면 은행은 돈을 더 싸게 빌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금리는 낮췄고요. 그럼 이거는 이미 시행된 거죠. 저는 이번에 비트가 하락할 때 반등 지점을 예측해서 텔레그램방에 브리핑을 올려드렸고 75.541이 조금 못 미치고 76K 윗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도 오차 범위가 1K 내외니까 정확도는 나쁘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매크로적 근거를 들면서 저점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그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반등이 꽤 나와주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금 요구율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할 수 있어요. 페드는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준비금 비율을 조정해서 대출 여력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요구율을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 방법은 해당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금리 조정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제일 보편적인 유동성 공급 방법이죠. 올해 금리 인하가 1회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 예측 툴인 패드워치2를 한번 볼게요. 패드워치2를 보시면 이번 달은 금리 동결 확률이 97%로 여전히 높습니다. 5월달로 보면 금리 동결 확률이 97%에서 무려 금리 인하 확률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0.5% 인하 확률은 너무 낮으니까 5월달에는 일단 패스하고요. 5월에도 동결 확률이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을 보면 금리 동결 확률이 15.5%, 0.25% 인하 확률이 54.4%, 그리고 0.5% 인하 확률이 무려 29.2%. 이렇게 해서 동결과 인하를 놓고 봤을 때 인하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월입니다. 7월은 무려 금리 동결 확률이 8.3%, 즉 몇 프로를 인하할 거냐인 거지 금리 를 인하할 가능성이 90%가 넘어갔다는 거죠. 제가 약 10일 전쯤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 카드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된 움직임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영상 다 보신 이후에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확률이 있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겠냐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해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금리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니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데 지불하는 이자가 적으니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물가가 너무 높으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야. 물가 상승률을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제가 20대 때 10,000원이면 2명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으로 1명도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나빠지겠죠. 그럼 돈이 순환되지 않고 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형님이 인플레이션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는지 체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횟수가 증가하는데 한몫했을 것이고요. 이 차트는 미국의 실시간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파월이 말하던 2%대 아래까지 떨어졌죠. 오늘 기준으로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에 있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현재의 경기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아도 경기가 둔화 단계를 넘어서 침체 단계에 접어들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이 돈을 풀어 일단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플레이션보다 현재 경기 상태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거나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1월 2일 미국의 부채 한도를 36.1조 달러로 재설정을 하고
하고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데이터를 보시면 12월 36.2조 달러인 상태를 2월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채 한도를 36.1조 달러로 재설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별 조치는 부채 한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위험이 있을 때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급전 땡겨서 일단 급한 불 끄고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3월 14일 만료가 되고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바람대로 폐지하거나 혹은 다시 급전을 땡겨서 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011년, 2013년처럼 디폴트나 셧다운의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월 14일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던 다시 특별 조치를 해서 시간을 벌던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지금 부채 한도를 늘려버리면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전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3월 14일 지켜봐야겠지만요. 외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QE도 있고 재정 정책도 있어요. 금리가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금리 외에도 돈을 푸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미국 경제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풀어서 살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 횟수도 늘어날 전망을 보이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돈 나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시즌 종료가 되어서 하락장으로 갈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수긍되시는 분들은 2초만 시간 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추 바닥에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RSI입니다. 여기 파란색 구간을 보시면 2023년 1월 이후 2년 동안 주봉 RSI는 단 한 번도 여기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RSI가 이 구간에 닿았을 때마다 최저점했던 걸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터치를 했고 비트는 76K 구간을 터치했죠. 근데 이 구간이 보면 재밌습니다. 2024년 3월 최고점 구간에서 쭉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딱 이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 구간은 공교롭게도 11월 대상승 이후에 처음으로 리테스트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작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뚫어내기가 힘들었던 자리입니다. 그걸 8개월 만에 여기서 돌파를 해냈고 그러고 다시 처음 리테스트를 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강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후 30%의 조정폭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8월이죠.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이 30%의 조정폭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는 2021년 붓다빔 때를 제외하고는 30에서 35% 사이가 최대 조정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심리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공포 탐욕 지수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비트 차트랑 대입해 볼게요. 공포 탐욕 지수가 터치한 이 시기를 보면 여기, RSI는 이 구간, 작년 8월 엔캐리 청산 때 여기입니다. 그리고 상승 전 마지막 저점일 때 이 구간, 그리고 여기였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또 여기입니다. 물론 과거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들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차트로 가서 RSI가 이 구간에 닿았을 때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낮추더라도 크게 낮추지 않았고 결국엔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래 지갑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는 한 달 동안 고래 투자자는 6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물론 당장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고래들이 꾸준히 비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고래들도 못 버티고 다 팔거든요. 오더북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오더북 차트입니다. 이 캔들 아래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자리에 내려오면 매수를 받겠다고 만들어 놓은 매수 벽입니다. 바이낸스 기준이고요. 작년에 49K를 찍었을 때와 그리고 9월에 마지막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를 보면 그 아래 굉장히 두터운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025년에 처음으로 89K를 찍었을 당시 이때도 84K, 80K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 구간들의 공통점은 여기까지 안 먹여줬다는 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두터운 벽이 있는 자리들은 아직 한 번도 먹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거들로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것이고 설사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76K에서 크게 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지표입니다.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독 악플도 많이 달리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저기 봐도 하락장 시즌 종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 바닥 심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점 시그널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석에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100% 맞습니까? 다만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확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분위기가 반전될 때가 머지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결론,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시즌 종료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상 잘 따라가시라고 텔레그램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모두 수익으로 엑시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